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읽는 시사기획 이슈에이터의 윤상보입니다. 오늘은 이번 대선 관련해서 이슈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 민해총회 김동현 이사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허용진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들 개표 잘 지켜보셨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긴장감은 아무래도 좀 떨어졌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대선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보도록 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제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은 79.4%였고요. 이번에 아주 역대 최대 투표율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5대 대선 이후에 최고 득표율이었었고요. 개표 결과는 49.42%의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고 자, 짧게 이제 개요 정리해드렸는데 우선 두 분께서는 총평으로 이번 대선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변호사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민심이 떠난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서 이게 대선이 치러졌고 이미 출발부터. 출발부터. 예. 그래서 그걸 극복할 새로운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네. 기울어진 운동장 그 상태로 투표 결과로 귀결됐다. 예.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특별한 전략이나 정책적 대안 이런 거를 제시할 만한 동력마저도 상실했던 것이 아니냐. 예.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분열까지 겹쳤지 않습니까? 후보 교체 파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못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예.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부류와 탄핵을 반대하는 부류가 예. 이게 융합이 잘 안 돼서 이게 끝까지 분열로 이어졌다. 극복할 모멘텀도 갖지 못했던. 그래서 총체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그나마 40%를 넘겼다는 거는 다음을 기대할 조그만 디딤돌이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비토 정서가 일부 영향을 미쳐서 50% 고지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사장님께도 좀 여쭤보죠. 일단은 최다 득표를 했잖아요. 1,700만 표 정도 되니까.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그 12월 3일 있었던 내란 사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시민들이, 국민들이 결국 민주주의를 회복을 원하는 그런 염원들이 이 표심에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41%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죠. 막판에 이제 보수의 결집이라고 할까요? 아까 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토 정서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감안했던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결과가 예측 가능했던 선거였고 다만 관건은 두 가지였다고 봐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과 기호 5번 권영국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한 부분들이었는데 일단 8%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진보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권영국 후보가 0.98%, 1%가 좀 못 미치죠. 그런 점들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 구도가 이렇게 양당 구도로 좀 공고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진보적인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목소리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주장도 내놨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정적인, 압도적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안정적인 이제 승리의 기세를 잡았다라고 이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 당시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각 후보별 예상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가 47.9에서 52.3,
김문수 후보가 39.3에서 43.7, 이준석 후보가 4.8에서 9.2%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게 거의 끝까지 그냥 그대로 갔던 선거였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더데일리 코리아가 공동으로 지난 1일에서 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분께서도 사실 지금 수치는 나왔는데 다들 그냥 그대로 예측했던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종의 선거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 기회가 전혀 없었죠. 다만 이제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득표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득표를 합치면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겠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이번 선거는 명백한 구도에서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정책보다는 응징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염원이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표심을 반영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와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진 선거라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골든 크로스라고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준석 후보한테 사표 심리를 좀 자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그 표를 돌리려는 고도의 전략이 일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그런 특별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거의 뭐 예상대로 다들 왔다는 분위기신 것 같네요. 그런 걸 잘 아는 그 민주당 측에서는 안정적 우위 유지다 정도 압도적 승리라는 표현을 자제해 가면서 압도적 우위라는 그런 점잖은 표현을 무난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금 이 상태로 쭉 유지되는 것이 민주당에서 후보한테는 가장 유리한 것이다. 돌발 변수를 만들지 말자. 이런 전략이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요. 사실 민주당은 거의 1등 전략으로 그냥 쭉 왔던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을 좀 많이 쓰게 되죠. 이제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나 싶고 자, 뭐 또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언론에서 좀 많이 다뤄줄 건데 저희는 제주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제주의 투표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옮겨와 보겠습니다. 일단 투표율부터 보면요. 전국적으로는 79.4%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1997년 15대 대선 이후에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주 투표율만 놓고 보면은 74.6%로 가장 낮았거든요. 제가 개표 방송 보면서 좀 민망해서 그러니까 투표율이 시시각각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주가 전국 최저라는 그 멘트를 앵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도대체 제주도 투표율은 왜 이렇게 그 대선 되면 낮아지는 겁니까? 뭐 지방선거보다는 좀 높은데 이렇게 낮아진 이유. 지방선거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보다 낮은데 이렇게 낮아진 이유를 보면 일종의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지닌 유권자들이 아까 허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 판단. 그렇게 해서 어떤 보수 결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사전선거 투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낮았다가 본투표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수 결집이 일어난 거라고 본다면 제주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항상 좀 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제주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번 대선에서 그 어떤 지역적 이슈가 많이 없었어요. 뭐 제2공항 문제야, 뭐 양쪽에서야, 뭐 워낙 오래된 문제였지만, 그 지역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심을 줄 만한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사실상 지방선거보다 관심이 좀 떨어진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전국 전체 이제 투표율은 50.9%였는데 제주는 53.1%.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도 순위로 따지면 5위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왔었고요. 이번 대선은 다들 알다시피 그 앵커들이 참 많이 강조했는데 전국 최저 네. 예, 나와서 이게 좀 궁금해서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투표율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한마디로 뭐 대동소이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한 패배주의와 무력감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냐 보수 진영에. 그럼 두 분 말씀드리려면은 이제 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투표장에 좀 안 나오신 것 같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표 결과에서도 보시다시피 20%포인트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예. 득표율이. 네네. 최종 결과 득표율 그 정도. 제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갔다. 예, 예. 그거는 뭐 무력감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저 김문수 후보의 4.3에 대한 약간 비토 정상. 예, 예. 이런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예. 그래서 우리 후보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네네. 이런 실망감에 따른 또 무력감. 또 한 가지는 또 선거운동을 과연 조직적으로 좀 민주당만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저는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파란 옷은 많이 보이는데 예. 선거운동원들이 이게 빨간 옷이 잘 안 보여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대선 기간 중에 비가 와서 뭐 저기 물감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이 파란 운동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보이는데 예. 빨간 옷을 입은 운동원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었다. 지난 대선 대비하고서도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겹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셨지만 선거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운동원들이 신이 나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긴다라고 예.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너무너무 신나죠. 두 번째는 좀 지고 있더라도 어떤 이념적인 또 정치적 지향점이 같다라는 어떤 동지적 정서가 있을 때는 예. 조금 힘들고 그리고 이런 자기의 자신의 운동이 현실적으로는 여론조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국민의힘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일까요? 사실 이번 지방과 관련된 이슈들이 별로 없었죠. 말씀하신 대로.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얘기 하시던데 이번 선거운동이 민주당은 이제 댄스고 예. 예, 전략이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디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자기 자랑 네. 권영국 후보는 좀 사실은 그 TV 토론에서는 존재감을 좀 발휘하긴 했는데 다른 쪽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그 여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슈가 너무 좀 사라졌던 그런 대선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비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주 득표율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54.76%, 다른 그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4.78%, 그러니까 약 10% 차이가 두 후보 간에 났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8.83%로 집계가 됐는데 여기서 바라본 제주의 민심, 이번엔 변호사님부터 좀 여쭤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예, 이재명 자,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후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해졌죠. 지난 직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에는 10%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포인트 차이에 난 거죠. 그러면 그 10%포인트 차이가 더 벌어진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일단 뭐 전국적인 상황인 그 계엄과 탄핵 이슈 네. 이게 블랙홀인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후보가 4.3에 대한 비토적 생각을 일부 갖고 있었다.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중앙당도 분열됐지만은 이 제주도당 자체에서도 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예. 그래서 무력감이 가속화됐다. 그래서 그만큼 표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10%는 넘을 것이다라고 분위기상 예측을 했었는데 블랙아웃 기간 중에
틀어진 그 젓가락 논쟁, TV 토론, TV 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저 여성 지지자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사표 심리가 일부 작용해서 그건 국민의힘 전략이 성공한 거네요. 국민의 전략 때문에 10% 고지를 못 넘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저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변호사님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가 제주에서 인기가 많아서 한 15%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TV 토론 바로 직후여가지고 저희 녹화 기준으로 이게 아직 반영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주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8.83%를 얻었거든요. 전국 평균보다 한 0.5% 정도가 좀 높은 수치가 나오긴 했네요. 이제 제주도 내에서 이준석 후보의 인기가 좀 어느 정도 다른 지역보다는 높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중간에 제가 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중간에 그 계획신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지율이 제주도에서는 전국 평균의 배 이상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던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지지세가 견고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꺼번에 그게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데는 왜 한 번도 안 왔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우리 이사님께도 여쭤보죠. 지금 득표율 차이를 보면은 54.76% 대 34.78%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높죠.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제주 지역이 갖고 있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리고 이번 선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란에 대한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4% 정도 난 거는 아까 허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일단 국민의힘의 어떤 제주 지역에서 선거 운동 전략이 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방문도 선거 직전에 왔고요. 그리고 사산 평화공원에 와서 그 유족들이 이렇게 막아설 때 단 한마디 내 발언에 조금 이렇게 오해되는, 그러니까 사과까지 못하더라도 오해를 사서 미안하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심리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4.3을 이제는 더 이상 공산폭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지역 정서들, 뭐 역사적인 인식은 차치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정서를 너무나 몰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에서는 제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제주 지역 왔을 때 일종의 팬덤들이 강합니다. 일단 뭐 능력주의의 어떤 성공 신화 같은 이미지들을 스스로 포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준석 후보가 말해왔던 그런 어떤 공정과 상식 그리고 개혁과 신선이라고 하는 게, 새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낡은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구력이 없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세종이 한 제일 높은 걸로 지금 보이는 거고요. 세종이 한 9.89%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전이고 서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제주 지역의 어떤 정서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스스로가 기회를 차버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주시랑 서귀포시도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55.65%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높죠. 제주도 전체 평균보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52.38%, 김문수 후보 37.9%. 그러니까 서귀포시가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나온 측면이 있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제주도 내 전체 지역에서 읍면동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성산인데 여기서 좀 의미하는 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산 지역은 뭐 그 주민들이 제2공항을 매우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집권하면 과연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민의힘 지지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제2공항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지역이 제주시 지역보다 다소 높은 거는 예. 전통적으로 서귀포 지역이 보수세가 제주시 지역보다는 다소 강합니다. 아, 예. 어떨 때는 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당 투표가 민주당을 앞섰거든요. 당 투표로서는 4%포인트 앞섰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어떤 측면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특성상 제주시 지역보다는 다소 네. 저희 높게 김문수 지지율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아까 성산 쪽은 허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항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큰 겁니까? 예, 그리고 서귀포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가 굉장히 포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에 어떤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 간의 격차에 대한 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제2공항이 됐든 지역 발전이 됐든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일종의 좀 보수적인 성향들을 좀 높게 나타냈던 것이었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서귀포 어떤 전체적인 판도를 뒤집지 못할 정도의 어떤 이슈가 됐던 건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가지는 명확한 구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실 선거가 그냥 깜깜이 선거라는 말들 참 많이 했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22일에 불과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후보의 특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까 싶으면은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 또 지역의 공약을 아주 세세하게 잘 낼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많이 변화했던 것이 선거 캠페인인데 전통적으로 뭐 가두 캠페인들은 뭐 계속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SNS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선거운동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김문수 후보 그 위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전보다 많이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선거운동들이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좀 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분명히 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예. 이 젊은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그렇죠. 노년층 같은 예. 경우는 상당히 의존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특정한 알고리즘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온라인 선거는 민주당이 강세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각 정당에서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표심을 자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거운동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변했다는 얘기들은 있는데 뭐 SNS를 위주로 한 선거 전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추세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뭐 그런 선거 캠페인이나 전략보다도 이번에는 명확한 그 구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이나 캠페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어 선거가 아니냐. 그래서 특별한 캠페인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비중을 두고 싶지는 않다. 선거운동에 미흡했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예를 들은 4.3에 갔을 때 유족들 앞에서 김문수 후보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네. 그 메시지 내용은 제주도당에서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해줬어야 된다. 그래서 그 도민이 정서에 맞는 메시지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선거에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뭐 전략도 없었고 워낙 커다란 이슈 때문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캠페인이나 무슨 전략 이런 것을 굳이 논할 이유가 없는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거의 정해진 답이었다는 말씀 같긴 한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보수 유권자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럼요. 이 보수 유권자들의 상실감,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사실 선거의 3요소에서 이제 그중에 구도 인물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구도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인물로 좀 극복하기에도 어려운 선거였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신이 굉장히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소신에서 벗어나면 절대 말을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4.3 유족들 앞에서 말을
안 한 것도 사실 그 소신을 넘어가는 문제 때문에 안 한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비판들도 있기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유족들 앞에서 말씀을 한다고 해도 예. 본인 소신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소신 발언을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하니까 예. 아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4.3 그 방문 자체가 예. 의미가 퇴색돼 있죠. 그래도가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좀 생각해보면 있었죠. 1%밖에 안 됐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그 꽃꽃문수 그 한 장면이잖아요. 국회에서 한 장면. 아, 예.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일어나서 머리 숙여 사과하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서 했던 그 꽃꽃문수 한 장면이 후보가 된 건데 예. 그 자신의 소신이 선거운 캠페인에서 굉장히 큰 약점으로 작용했던 거죠. 그것이 계기였지만 또 한계이기도 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선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 그렇죠. 이제 각 당에서 뭐 캠페인들은 쭉 벌여왔습니다만은 두 분 말씀이 이제 각 지역 도당에서, 제주 도당에서 했던 캠페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뭐 결과는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국정과 제주 도정의 상성이 잘 맞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여러 가지 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는 제대로 좀 힘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이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은 아니고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으로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 좀 대선 공약에 반영을 해달라는 요청을 도청에서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결국은 민주당 그 공약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에 앞으로 힘이 실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주도는 늘 그렇고 합니다. 제주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해왔죠. 예.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였고 이렇게 되면서 여론은 뭐냐면 과연 제주도가 특별한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건데 예.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특정한 도에 대한 특별한 위치와 지위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을 부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강원, 전북, 제주 이렇게 세 예. 가지의 특별자치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부터 출발했잖아요. 예. 기초자치단체부터 광역자치단체, 자치단체장 그리고 대통령,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행정체제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결국 자치권과 재정권의 문제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주도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서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방 분권이라고 한 큰 틀에서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럴 때 제주도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제주도의 지역적 단위가 그것을 전국적인 단위에 먼저 선행해서 시작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지리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형 예.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지역에 밀착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제시하는 게 예. 제주도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만 집중해서 이 부분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네, 그럴 거네요.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 이 오영훈 도정이 지금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예. 국정 현안 파악하고 지방을 비롯한 중앙의 국정 현안 파악하고 하는 가운데서 임기가 다 돼가는 오영훈 도정이 과연 행정체제 개편을 해달라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걸리고요. 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행정체제 개편을 왜 해야 되죠? 라고 도민들이 묻습니다. 도민들이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도민들한테 충분하게 행정체제 개편의 장단점에 대해서 장단점 내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기껏 해야 뭐 어디 특정 단체에서
연구 검토하고 예. 관변단체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공청회 정도 하는 것 갖고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아직은. 그러니까 안에서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국정과제로 요구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일단 이거 중장기적으로 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을 하려면 예. 우선 지속적으로 도민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먼저다. 예. 중앙 정부를 이해시키기에 앞서서 이런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은 보면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생각하는 거랑 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 이 제주도 내부에서의 이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이걸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자, 도민 설득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이사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이 부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시는 약간 거잖아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죠. 후순위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뭐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방의 권한을 분산해 주겠다라는 거니까 행정체제 개편하고는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큰 그림 전자에서 작은 그림만 그리니까 과연 이게 쉽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어렵죠. 엇박자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 동의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오영훈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지방 문권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뭐 공약을 보면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목표예요. 행정체제 개편이 그것을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화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안에 되기가 상당히 난망합니다. 차라리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우선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선순위의 후순위를 좀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오영훈 도정은 자기의 어떤 도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 텐데 안 되는 건 힘든 건 임기 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해라.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제2공항이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구도 자체가 지금 그 탄핵 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제2공항 건설 필요성 자체에는 이제 공감은 좀 한 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투표 추진한 유보 입장을 밝혔고 사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상대 쪽으로 해서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명확한 입장을 안 낸다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는 글쎄 오히려 이제 그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권영구 후보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죠. 다른 의미에서. 다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는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줄거리에서 그러니까 추진 여부 자체에 대해서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절차 진행 과정 속에서 속도 조절, 도민 수용성이라는 이런 문제를 두고 환경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도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이냐, 즉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명확한 입장 표현을 먼저 안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당권 기자 출연했을 때 제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여쭤봤었는데 그러니까 수용성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공약 자체에서도 그렇고. 근데 다만 그럼 수용성이 그 주민투표를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아마 이 부분도 좀 이슈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아마 대답을 좀 꺼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되든 이제 지방선거가 좀 1년 남았기 때문에 1년 안에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오영훈 도지사도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뭐 도민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몇 번 강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원희룡 도정 당시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지역의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반대 측에서는 뭐 주민투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기회를 달라라는 건데
거기까지 당장 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을 예. 모색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은 거칠 것 같아요. 과정은 거칠 것 네, 같다. 네. 근데 다만 그게 주민투표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당시 제주 공약 중에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건 뭐 도정의 기조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일체는 그렇죠. 이건 뭐 큰 이견은 없을 거고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선순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선순위. 이게. 예. 그다음에 관광과 스포츠 인프라 확대, 1차 산업의 경쟁력과 강화, 의료 생명 산업 육성, 4.3 명예 회복 등을 제시했는데 탄소 중립 말고는 사실 이건 다른 후보들과도 어느 정도 좀 맥이 다 달아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크게 의미를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건 뭐 도정의 정책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니. 다만 거기서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뭐 저기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했는데 제주도정에서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게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한다고 해서 투자 풍력과 같이 외국 자본에 의지해서 탄소 중립을 한다면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두 번째 이게 관광이 세계화를 주문했잖아요. 저희 공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이 세계화하려면 딱 두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고 제주도의 관광 콘텐츠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있는 콘텐츠로서는 세계화가 요원하다. 그래서 뭐 생태 관광을 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한다거나. 국가 차원에서요? 아니 지방 정부에서 해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요것을 해야 중앙 정부 대통령이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관광청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설치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관광이 세계화하려면은 배를 타고 올 수만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제2공항이 정리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제2공항 관광 연계가 되는 거니까. 관광청은 이제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공약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주도에서 자발적으로 요청하면서 중장기적 과제로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도 사실 단순한 확대보다는 그것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놓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셨고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현안 같은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정과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도지사와 대통령이 같은 정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영훈 도정과 어떤 상성을 보일 것인가, 그다음에 이걸 시너지를 잘 발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기대 혹은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역정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중점 두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부터 시작했던 이런 정책들을 보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가 좀 가늠이 되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오영훈 도정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던 정책이 결이 좀 달라요. 다르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뭐 성남시와 경기도시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뭐 분권과 자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역할을 줬고 그리고 공무원과 관료 중심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굉장히 좀 활성화했어요. 근데 지금 오영훈 도정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굉장히 관료 중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주도정의 현실에서 과연 제주도정이 독단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플랜을 그리고 이것들을 전달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도민들의 의견과 늘 제대로 수렴한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저희 지역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때 과연 중앙 정부가 제주도정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주도정이 중앙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이거 어떤 지역적인 정책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일단 제주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 간의 어떤 소통과 의견 수렴과 거버넌스를 좀 더 임기 1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실히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욕을 해봐야 과연 도민들의 의견하고 같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아까 행정체 개편 관련해서 변호사님 하신 말씀과 좀 비슷한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예. 그러면 일단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생 활성화 TF를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예, 예. 오영훈 도정이 거기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민생 활성화를 좀 추진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도지사 시절에 예. 민생과 관련한 정책들을 참고하면서 우리 도민사회의 의견을 물어서 예. 우리 제주도에 적절히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 토대 위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이 중앙 절충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좀 코드를 맞출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고 그다음에 그게 직접이 어렵다면은 뭐 민간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냥 무조건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라도 이건 좀 다뤄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방선거 이제 1년 남았거든요. 선거가 중요한 선거가 계속 연이어서 좀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가 다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일단 제주 도내에서 그 권력 구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1년 후에는 이게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지금의 대선이 또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건 뭐 전망의 영역이니까요. 예측의 영역이고. 이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임기 초반의 경우에는 대부분 역대 선거 보면 여당이 좀 인기가 높죠. 예, 인기가 높아서 좀 유리한 선거입니다. 근데 될 국면이 있어요. 근데 정치는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지금 제주 지역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상실감을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나 이 도의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받는다면 많은 도민들이 퀘스천 마크를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당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칙과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들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들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불리한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저는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남은 1년 동안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지금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물론 도지사 선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대선 직후에 벌어지는 선거는 여당이 유리한 선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1년도 직후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1년이면 임기 초반이잖아요. 임기 초반인데 정치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거기에다가 뭐 일일이 계신 말씀인데요.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전패하다시피 했거든요. 도지사 뭐 지방의원 거의 뭐 한 명인가 한 분인가 두 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 탄핵이라는 메가 톱급 이슈 때문에 그 이후에 혼란상이 국민의힘 기준으로 혼란상이 수습되지 않아 해서 지방선거를 맞이하다 보니까 참패를 맛보았고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번도 개헌과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 그 연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 예.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를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예. 국민의힘 몫이겠죠. 중앙당부터 거의 당 해체 수준의 개혁, 변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우리 도당 차원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변화와 쇄신이 이루어져야 지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번 탄핵으로 비롯된 이번 대선이 1년 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들은 아마 이제 또 그때 가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방의회 권력 구조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구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보다 축소되느냐 이 부분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일단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이 바로 서야 되겠죠. 우선은. 네, 예. 우선은 당이 바로 서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인데 당이 지금 혼란 상태 아닙니까? 중앙당도 혼란 상태고 제주도당도 혼란 상태인데 그걸 수습을 잘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진용을 갖추어서 예.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 아직 남아있는 절절한 애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짧게 변호사님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양당 위주로 얘기가 돼서 개혁신당도 이번에 사실 목표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소개 성과를 냈는데 그럼 제주도에서 개혁신당의 다음 지방의회 선거 때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형 상태에서 보면은 비례대표도 일부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대로 지금대로 가면 지역구에서도 부족하나마 한 2-3석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 제주도당이 꾸려지질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당을 참신한 사람으로 내세워서 지금 또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의회 입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는 짧게 30초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다른 진보정당들이 도내에서도 세가 좀 많이 위축이 됐는데 다음 지방선거 때는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1.48%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이 모여서 진보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 좀 내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엊그제 끝난 대선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두 현인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또 전국이 흘러갈지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해 줄 수 있을지 그거는 사실 국민들이 요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도민들께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이 부분 좀 찌질해가면서 좀 정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선택은 끝났고 이제는 실현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분명한 건 그 너머로 기대와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주에 역시 함께 도약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저희는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